90년대까지는 사실 미술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연구가 되었고 또 미술사적 담론으로 어느 정도 이른바 이제 공인 내지는 증명이 되었다면 90년대 이후부터 동시대까지는 사실 역사의 관점에서 그 연구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연구팀이 처음부터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그 관건이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가장 주요하게 전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꾸리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전체 그 모든 팀이 함께하는 그 킥오프 하던 세미나에서는 그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동시대를 향해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제를 했었고요.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저희 팀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각 연구원들이 어떤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젠다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미나는 전체가 또 함께하던 세미나였어요. 당시에는 저희가 뭐 산업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그 라운드 테이블을 했었고 저희 팀은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첫 번째 발표 때 그 초대 그 토론자로 모신 분이 김숙희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신광현 선생님, 모두 문화 연구 기반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이후에 있다가 토론에 이영철 선생님이 오십니다. 이영철 선생님은 미비연과 문화 연구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앞선 두 분들이 이제 이론과 출판 쪽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하셨다면 이영철 선생님은 이제 뭐 그때부터 현재까지 미술 필드에서 큐레이터로 비평가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90년대 이후 연구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는지는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미술 잡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한국 전후 미술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는 뭐 그런 단행본 그리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90년대부터 동시대를 다루려는 학술 연구들이 최근 들어서 좀 더 그 많이 생산되고 있는 즈음인데요. 저희가 그 어떤 그런 이른바 이미 어느 정도 전제되거나 혹은 우리들에게 익숙해진 어떤 그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민중 이후 포스트 민중이랄까, 뭐 공공미술, 공공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신자유주의, 뭐 상업 소비 등등 키워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나름 나열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에 너무 속박이 되면 사실 저희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물론 그런 주제들을 혹은 그런 그 키워드들을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산되었던 그런 그 키워드 중심의 혹은 그런 테마 중심의 연구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주의로 환원되지 않고 현장을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그게 이제 전시라는 사건으로 이어졌고요. 근데 이제 사실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너무나 많은 전시들이 생산되고 그 전시들을 모두 다룰 수 없기에 이제 저희들은 전시 리스트를 모으고 그 리스트에서 정말 우리가 꼭 다뤄야 하는 전시를 찾아내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전시에 관련된 텍스트만 찾는 것은 아니고 그 전시의 테마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뭐 이제 그 파생될 수 있는 내용들 또 함께 이제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찾은 어떤 주제는 문화, 정치, 자본인데요. 사실 이 세 단어 자체가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제가 뭐 이것을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술 개념 용어들 저변에 있는 내용들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90년대 이후 미술 공동체의 토대라고 제가 부제목을 적은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그 담론을 형성하자는 게 저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과연 이 담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는 일일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일에 저변에서 어떤 그 화학작용이나 관계항들이 설정되었던가 혹은 일어났던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구심 혹은 그 개인적인 질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공동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90년대 이제 이전부터 이미 이제 뭐 소그룹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들하고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근데 이 고민이 말하자면 순차적으로 소그룹부터 뭐 90년대의 어떤 그 활동들,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좀 더 적극적인 공공 미술의 형태 혹은 그 뭐 점거나 참여의 형태를 이렇게 그 하나의 소실점으로 두고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고, 저는 일단은 그런 방식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 체제 혹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문화, 정치, 자본이라는 그 뭐 좀 큰 제목을 붙였고요. 이 제목은 뭐 끝까지 유지된다기보다는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스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1990년대 이후 한국 미술은 가히 급진적인 변화의 경랑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는 세계화의 물결, 자유주의의 등장, 미술 제도의 확립, 작가 중심에서 벗어나 전시, 연구, 큐레이팅, 정책 등의 다원화는 관습화된 미술에서 문화적 관계의 시각예술로의 진화를 거듭합니다. 이 같은 미술 생태계의 변이는 한국의 현재를 세계의 시계로 조정하는 시간이었고 또 과정이었습니다. 한편 미술 현장은 사회적 관점과 공공적 역할로 확장되면서 이념을 넘어 현실과 조우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리얼리티의 문제거든요. 리얼리즘과 다른 리얼리티, 그리고 이따가 뭐 이영철 선생님도 나와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상과 어떻게 예술이 접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게 이제 일상을 재현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전시가 그 일상과의 접속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90년대 이후 한국 미술은 제도화라는 원근법과 자율적인 창작 활동이라는 양가적 가치가 상호작용하면서 당대성을 묻는 적극적인 실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 이제 20세기 말 90년대라는 시기는 문화자본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생각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산업자본에서 문화자본으로의 전환을 아주 그 급진적으로 정부에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 연구가 시작되고, 문화 연구는 뭐 아시다시피 영국의 문화 연구를 이제 해제하고 그것들을 이제 한국의 실정에 맞게끔 적용시키는 어떤 번역의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문화 연구와 그리고 이 문화 자본이라는 것이 함께 연동되면서 물론 이제 공유되는 겹치는 지점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금 그 뭐 이렇게 양립하는 어떤 가치로 그 진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 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문화 산업에 이끌어갈 어떤 그 생산자들 혹은 그런 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문화 경영의 개념들, 그리고 그게 이제 학계, 실제로 미술계, 그리고 미술을 넘어서 이게 하나의 컨텐츠 산업화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연구가 진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한 어떤 그 흔적들을 쫓아가면서 그 미술, 그러니까 저희들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오늘 이제 발표 내용들은 그 문화 그리고 뭐 정치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뭐 구체적으로 다 다룬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런 큰 주제들 안에서
찾아낸 뭐 그런 그 자료들을 좀 발췌하면서 텍스트, 전시, 그리고 뭐 연구자들의 글 뭐 이런 것들을 좀 엮어 보았어요. 그냥 일종의 드로잉을 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5월 달에 소설가 김현수 씨가 미술 세계에 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90년대 미디어의 어떤 변화를 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너무 뭐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줄맞추기의 세계를 와해시킨 건 개인용 기계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소니 워크맨을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두 번째 개인용 기기는 PC였고 내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아래아 한글로 감상적인 글이나 극적이고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게임을 한 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미래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일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개인용 PC로 그러니까 군대 얘기를 하면서 군대에서는 개인적인 글쓰기를 할 수 없어서 개인적인 글은 개인용 PC를 사고 그때부터 나의 글쓰기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체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분명히 뭐 어떤 뭐 창작의 그 과정과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90년대가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개별자, 개인의 탄생이었고요. 이 개별자의 등장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혁을 일으키는 원자 혹은 기제가 되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그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양현미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미술 제도에 관련돼서 그리고 정책가로서 연구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 이제 90년대 연구 중에서 제가 이제 뭐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기업 문화 시설이 90년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술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호아마토리 85년도, 그러니까 삼성이 제일 먼저 그 그러니까 기업 문화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공간들이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거점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90년대를 넘으면 연강홀, 효자아트홀, 문화일보홀, 개몽아트홀, 삼성문화예술관 쭉 이렇게 있죠. 그리고 LG 아트센터가 2000년에 문을 열었고 박물관, 미술관은 뭐 거의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미술관만 읽어보면 아트선재, 워커힐 미술관, 한원, 소전미술관, 성곡, 금호미술관, 일민, 한림, 포스코미술관, 아트선재, 98년도 이제 서울이 생기고요. 청암, 경인미술관 등 90년대 중반 이후 미술관은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미술가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최근 2년간 한 700개 미술관이 전 세계에서 지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90년대 말은 21세기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 10년 전으로 해서 미술관 정치학, 미술관 산업화가 그 어떤 토대를 이루는 첫 번째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이소 선생이 그 문화연구와 문화이론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연구 교과서를 번역을 하셨고요. 99년도에 이 책은 지금 5번째 그 버전이 여전히 PDF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정말로 교과서적인 그런 문화 연구여서 이게 실제 그 문화와의 관계는 분명히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아마 이영철 선생님하고 많이 오고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본격적인 이제 그 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문화 자본으로서의 어떤 그 문화를 획기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그 2000년 문화 정책을 발표를 하죠. 이때부터 이제 계속 문화 정책을 어떤 시기마다 주기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국민의 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역량을 결집을 통해 창의적 문화 국가를 이룩한 민족사적 사명이 있다. 제가 주목한 건 이 민족사적 사명이었습니다. 문화와 민족사가 21세기 문화와 과연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문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보는 문화는 결국에는 우리의 역사를,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역사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적 대안을 모색고자 하는 데에도 이번 정책 구상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예, 제가 뭘 좀 잘못한 것 같네요. 그 뒤에 이미지를 보려고 했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그 1988년 10월 문화관광부에서 생산한 문서로 문화의 힘으로 제2의 건국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 추진 배경 새 문화 정책의 지향점, 추진 전략, 정책 기본 구도, 10대 중점 과제, 새 문화 정책의 기대 성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세계를 대비하는 비전과 문화를 국가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활용, 주요 분야 중심의 거점적 사업 추진이라는 추진 전략 아래 10대 중점 과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정책 기반 구축, 문화 기반 시설 확충, 지식 정보 사회 기반 조성,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조성, 문화 복지 구현, 문화 유산 보호 계승, 문화 산업 발전 체제 구축, 지역 간 균형 발전, 사회 통합, 민족 통합,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 등이 당시 그 안건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미술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 기반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미술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 전반에 걸쳐서를 이제 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뭐 이런 그 정책 자체를 비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른바 이제 그 예술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문화와 예술이 이른바 이제 어떤 정치적 결맹 혹은 뭐 동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이 문화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 사이에서의 어떤 그 촉발되는 예술의 실험들이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전히 그 미학적인 혹은 문예적인 예술의 태도로 가는 또 그런 미술의 흐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미술 형태를 완전히 버리고 이제 활동주의나 행동주의로 이렇게 완전히 그 뭐랄까 그 극단적으로 가는 뭐 이런 활동들이 모두 이 문화 예술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정책이 충분히 그러니까 이 사회에 어떤 보탬을 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더불어서 이 제도가 그 예술을 뭐랄까 장악해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이 창작이라는 것이 과연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가라는 물음도 좀 갖게 되는 시기인데요. 제가 이거는 사담입니다만 제가 아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나이는 좀 많은 친구인데요. 최근에 이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이제 그 지원을 받으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테 글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다 하고 했는데 자기가 그 시기 그 전시 시기랑 문화재단 이거 발표 시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너무 늦게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제 글을 받기가 좀 민망하다고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컥한 날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너무 없다는 말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율이 올 정도로 찡하게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한 친구인데도 가진 게 없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도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만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90년대부터 저희가 이제 설정한 시간은 한 2008년으로 정했습니다. 뭐 금융경제 붕괴 그리고 이제 포스트 인터넷 세대들의 작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시기에 좀 그 전까지를 하는 게 어떨까가 이제 저희들 의견인데요. 그건 조금 이제 뭐 또 하다 보면 좀 뭐 그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강내희 선생은 워낙에 이제 문화 연구의 그 중요한 인물이시죠. 그래서 96년도에 뭐 연구 논문 쓰신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화 정책을 문예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문화 정치적으로 사고하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양가적인 것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그 좌충우돌 하면서 우리의 그 예술계 혹은 미술 그 시각 예술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시랑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 이런 식의 키워드를 좀 찾아봤습니다. 90년대 가장 대표적인 그 특이점은 장소, 즉 도시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늘 존재했었죠. 하지만 도시의 삶, 도시라는 어떤 그
가치 그리고 뭐 소비와 향유와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의 뭐 유럽의 1960년대쯤에 나왔던 뭐 그런 기드보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시기에 같은 어떤 움직임이 90년대에 이렇게 좀 발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보니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늘 90년대를 얘기하면 하는 이야기죠. 이유를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이제 뭐 점거는 90년대 말부터 조금씩 보이는 것이긴 한데요. 그 2000년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역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예술가들 혹은 창작자들, 창작의 권리를 또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창작과 생존을 등가로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동체와 하위 문화의 발화, 그리고 도시 개발, 공공성, 공공미술 뭐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나 문장들을 제가 떠올려 봤어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게 그 96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 1회 인권영화제 포스터고요. 지금 보시는 거 2001년도에 지금은 퀴어 문화 축제가 됐는데 이제 첫 번째 1회는 무지개 영화제라고 불렀더라고요. 단 한 편을 상영했습니다. 단 한 편의 영화제라는 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절박함이 있었을까. 한 편을 가지고 영화제를 할 생각을 했다니. 그리고 그 한 편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사실은 그 한국 사회에서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월경 페스티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주의자들이 그 월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그런 페스티벌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대요. 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직들이 이 그 인터넷 그러니까 뭐 하이텐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그 뭐 익명적 만남이 일어나고 그들끼리의 어떤 교환이 일어나고 그 교환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 발화의 지점으로 연장되고 그래서 그게 실천까지 갔고 그게 어떤 그 지금까지 현존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궁금하고 또 밝히고 싶은 것은 이런 문화적인 어떤 환경이 어떻게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전시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 오늘의 동시대성을 찾는데 어떤 의미들을 갖게 될 것인가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 입김 아방궁 종묘 점거 프로젝트로 뭐 워낙 잘 알려진 사건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건 뭐 뉴스에서 뭐 그냥 좀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방궁 저 종묘를 완전히 뭐 묵사발냈다는 그래서 그 전주 이씨 종친들이 와가지고 그 작품들을 다 그냥 철거해 버리고 뭐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뭐 논문도 나와 있고 그리고 네오룩 같은 경우에 이곳의 사건들이 실시각각으로 계속 이렇게 올려주면서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찾지 않던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 안에 그때의 사건들이 현장감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방궁 프로젝트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거예요. 뽑기 따먹기 여자가 뭐예요, 뭐 아방궁 꽃담 등등 매우 그 공격적인 그런 하지만 유의적인 그런 그 여성주의적 실천을 하기 위한 혹은 뭐 계몽의 방법들인데 아주 그 공격적인 계몽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작가들 분들이 뭐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2002년 촛불 집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촛불 집회의 시작을 알렸고 다시 말해서 21세기라고 하는 시간과 인터넷 미디어와 그리고 정치성, 공공성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결국 한데 엉켜서 움직여 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002년에 이 씨앗이 2016년까지 이어져 오고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래서
90년대 중후반 미국발 금융위기를 체험하며 청년기를 보내고 졸업 후 88만 원 월급으로 비정규직을 꾸려야 하는 IMF 세대는 앞서 신세대와 달리 만성화된 실업을 체감해 자기개발에 몰두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N세대라 지칭할 정도로 이들은 인터넷과 함께 하고 광장세대라 할 정도로 2002년 월드컵, 미선, 효순, 추모, 촛불 집회, 대선을 통한 온오프로 연결된 광장 정치를 함께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것도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전시로 좀 넘어가 보면 2001년도에 대한공항 루프에서 오인환 작가의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 역시 저는 이거를 도시의 문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죠. 소수자들의 공동체이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소수자, 사회적으로 실존이 없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의 언어인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향으로 태우고 다시 치우는 뭔가 이런 죽음의 제의 같은 그런 전시였고요. 그리고 고승욱 씨도 2001년도에 이렇게 노는 땅에서 놀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88만 원 세대 이야기가 나오기 좀 전이긴 한데요. 예, 이 청년 세대들이 이제 그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도시라는 곳이 그 개발에 이렇게 치우치는 어떤 그런 현장을 이것도 저는 아주 유의적인 점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르비아에서 또 오인환 선생이 나의 아름다운 빨래방이라는 작업을 했죠. 이 빨래방은 반대로 그렇다면 소수자의 공간은 허락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스스로 내가 소수자의 공간을 만들고 내가 주류 다수를 호명하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신문에 내고 빨래를 할 사람들을 이제 오라는 이제 광고를 신문에 기사를 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빨래가 되는 과정 동안 밀폐돼서 단 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빨랫감은 가져올 수 없고 있는 옷에서만 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오난 작가의 얘기를 빌리자면 우리는 한 번도 호명당해 보지 그러니까 못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호명당하기만 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누구를 불러줘서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기회조차 우리는 박탈당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타자로서 주류를 불러서 기성인들에게 혹은 주류인들에게 이 소수자의 얘기를 오히려 반대로 전달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준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많이 아시죠? 이렇게 이제 예술인 회관을 짓다가 방치된 곳을 이제 예술가들에게 또 환원해 달라는 그리고 이 문화 정책으로 예술가 그 회관을 지었는데 왜 이걸 우리가 쓸 수 없냐는 매우 그 당위성이 있는 발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뭐랄까 지지를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2004년 몽동 예술인 회관 점거, 2005년 홍대앞 예술 포장마차 운영, 2006년 동승동 프로젝트 720을 통해 예술적 실천을 지속하고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점거 예술을 통해 세상의 말 걸기를 시도하는 그룹이다. 목동 예술인 회관 점거와 동승동 720 프로젝트는 방치된 예술회관에 무엇보다 예술회관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예총에 대한 특혜에 돌을 던졌다. 이거는 월간 미술에서 제가 발췌한 것.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종의 장소 특정적 우리 뭐 스쿼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른바 이제 문화 정책이라는 그리고 예술 복지라고 하는 문화 복지라는 것과 매우 그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돌 지점에 작가들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그런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믹스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권에 대한 질문을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인 12월 18일을 기려서 이제 그 20kg의 여행이라는 그 일시적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문화 정책과 달리 이주민, 노동자, 소수자와 같은 타자의 사회적 현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세계다. 믹스라이스는 이주 노동자가 생존하기 위한 의미를 문화적 배움과 나눔을 통하여 존엄한 인권의 가치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다원주의 얘기를 하고 다양성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다양성을 실제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술가들이 결국에는 그 다양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잉 시티도 중요하죠. 플라잉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이걸 그들의 작업이 결국에는 그 에르메스 같은 곳에 쇼윈도우의 작업을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게 이제 이른바 뭐랄까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비판을 하는 참여적 작업과 이런 그 상업적 차원들이 만나는 것을 또 이제 신문에서는 기업의 그 콜라보레이션 혹은 뭐 그 예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가성을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양립하는 사이에서 예술가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질문도 아마 그것을 생각하는 과정들이 또 90년대부터 이 동시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한국 미술의 당대성을 찾기 위한 연구는 반복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민중에서 포스트 민중으로, 순수 미술에서 행동주의 미학으로, 전시장에서 거리와 광장으로, 분할된 감각들의 혼합으로 미술과 비미술, 일상과 문화가 조응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기란 관계는 복합적이고 미묘하죠. 산업자본에서 문화자본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사회 비판적인 행동주의 실천 미학이 상업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비평적 태도는 또 다른 유형의 트렌드이자 강력한 문화자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주의적 미술 서사를 다시 한번 연장하지 않으면서 한국 현대미술이 어떻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의 원근법 속에서 어떻게 제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을 수행했는지를 탐구할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